밥 먹었어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잘 지내셨죠? 오늘은 뭐 찍나요? 경찰 전화 왔을 때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은 뭐 이제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내용 증명이나 소장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사실 그런 질문이 제일 많죠. 네이버라든지 유튜브에서 사실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맞는 정보도 있는데 사실 틀린 정보도 그만큼 많거든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다가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겪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침착해야 돼요. 킵캄. 그리고 이것이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사건, 그렇게 전화 오는 사건들은 다 이미 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 우리가 어디 뭐 끌려간다든지 우리를 뭐 잡으러 온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침착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대부분이 뭐 오늘 저녁 어떠세요? 뭐 내일 어떠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사관 입장에서는 자기는 준비가 다 됐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자백이라든지 어떤 진술을 확보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니까 나오세요라고 하는데 별거 아니면 전화 안 해줘, 경찰관이요. 경찰에도 전화를 하는 순간부터 사건은 시작된 거예요. 연락이 오면은 어느 경찰서, 어느 팀, 어떤 수사관이신지 확인하시고, 왜냐면은 뭐 팀만 확인한다 하더라도 경제팀 같으면은 뭐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 같은 사건이겠구나, 형사팀이라고 하면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겠구나, 몇천 개라고 하면은 뭐 성범죄 같은 사건이겠구나,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경찰서라든지 부서라든지 수사관 정보,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시간을 보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도 좀 있어요.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꼼꼼하신 수사관 중에서는 뭐 어디로 출장을 가냐, 뭐 예를 들면 여행을 어디 갔다 왔냐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어떤 선입견,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숨기려고 하고 있네, 뭔가 계속 거짓말 안 해,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니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사실 전화를 받아서 좀 많이 놀랬다, 내가 지금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는지 좀 확인하고 싶다, 그래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한다,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고소장을 확인하면 제가 다 바로 연락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실 수사관은 없으시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어권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가지고 고소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아요.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장을 받게 되면은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한 건지 이런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런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소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되는 고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말 그대로 이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건의 어떤 무게라든지 어떤 사건의 난이도가 일반인들이 단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님을 선임하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 측에서도 거기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가 감당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공무원이거나 공기업에 다니시거나 대기업에 있으신 분들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은 승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만약에 실형 선고까지 받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잘리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걸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벌금 얼마 내고나 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지장이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벌금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변호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전과가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해요. 전과가 있으면은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겠거니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과가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수사 과정에서 안 좋은 선입견 때문에 억울한 일들을 또 당하는 부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필요도 있고요. 정보공개 청구에서 고소장을 확인하면은 그 수사관님께 연락을 드려서 조사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변호사님을 선임한 경우에는 사실 변호사님이 직접 연락을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사건을 수임했다, 그래서 사건 파악도 좀 필요하고 한 2주 정도는 사실 합리적인 기관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기간을 조율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정보공개 청구부터 첫 번째 조사까지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 사실은 벌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를 선임 안 하셨다 하시더라도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했다,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복잡하고 법률적인 내용이라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그래도 변호사님 상담이라도 내가 좀 받아보고 조사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보통 일주일 내외는 다 기다려 주시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그 수사를 대응할 수 있는 그 사건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조사 일정을 잡으시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고소장을 분석해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그걸 이제 인부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수사를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은 일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인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방어 논리를 확정한 다음에 들어가서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못한 부분을 정확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 사건을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인부 결정을 안 한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수사관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내가 그때마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정했는데 뒤에서는 부정하거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수사관이 이 부분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 부분만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다 믿지 않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사실상 인정을 했지만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선처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인부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서 하나가 좀 이제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막 머리도 안 감고 뭐 옷도 되게 이렇게 좀 남루하게 좀 입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이지 않구나, 이 사람이 되게 어렵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런 범죄를 했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정장에 가깝게끔 간전하게 입고 정상적인 사회인처럼 이렇게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몸에 좀 과도한 문신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 긴팔 입으셔가지고 굳이 안 좋은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으니까요. 좀 단정하게 입고 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영상 녹화를 할지 안 할지 무조건 이렇게 고지하게 물어보게 돼 있고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들은 다시 할 필요가 없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 사건들 중에서 내가 이제 부인하는 사건들, 다투는 사건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영상 녹화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영상 녹화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속된 얘기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안 좋아져요. 내가 혐의를 부인하고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데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신상이라든지 기초 정보를 확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주로 이제 가족 관계라든지 소득 수준을 물어보는데, 있는 그대로 그냥 간단히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사실 별거 중에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집을 나와가지고 혼자 자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실 필요 없고, 부모님 2분 계시고 동생 있다라든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은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 사정이 안 좋을수록 범죄의 어떤 유인이 있겠구나, 범죄 동기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자신의 어떤 경제적 수준을 너무 낮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조사받을 때 20고개를 한다고 생각하셔라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20고개 할 때 어떤 질문을 하면 네, 아니요로 대답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네, 아니요로 대답하셔야 돼요. 수사기관에서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좀 더 그 설명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물어보세요. 그럼 그 물어보는 만큼 얘기하시면 돼요. 어떤 불필요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도 우리도 도움이 안 돼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걸 방어해야 되는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또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앞에 얘기했던 거랑 또 뒤에 하는 얘기들이랑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수사관이 예를 들면 그런 혐의를 포착을 해가지고 그걸 인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는 사실은 말을 많이 하는 것들은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행동이에요. 수사관님은 우리의 어떤 변명이나 우리의 어떤 사정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부분 그걸 많이 오해하세요. 수사관님은 그 말 중에서 어떤 범죄의 성립에, 어떤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그 말을 찾으시는 거예요. 범죄 성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한마디를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 99마디의 변명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 같은 재산 범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사문서 위조나 공문서 변조 같이 문서죄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폭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묻는 말을 잘 이해해서 간결하게 대답해가지고 수사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조사를 잘 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찰 조사라는 건 결국은 이 조서를 남기기 위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조사 끝날 때 보면은 추가로 제출하실 자료가 있나요? 라고 하는데 대부분 아니요 이렇게 적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필요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 조서는 보통 꾸민다는 말을 쓰는 것처럼 그 내용에
작성자의 주관이 당연히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쪽으로 사실 많이 기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정말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우리가 정확하지 않는 말이라든지 우리인데 불리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부적절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은 수사관님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한 말은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라는 부분을 해가지고 수정을 요청하고요. 안 받아주시면은 수정을 요청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기재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 조서를 내가 확인하고 내가 사실은 거기 도장을 찍음으로써 이것이 이제 어떤 법적인 문서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조서가 이제 검찰로 올라가고 재판까지 가면 법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시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경찰청에서 조사 한번 받아보고 와서 좀 불리하네,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잘못됐어요. 경찰 조사를 잘못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은 다 진술본보기고 다 변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신뢰를 안 해줘요. 경찰 조사를 정말 잘 받는 것이 이 형사 절차에서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비율로 치면은 7할, 8할이 넘는 것 같아요. 경찰 조사만 잘 받으면은 정말 큰 산 넘은 거예요.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 저희가 피신 조서라 부르거든요. 피신 조서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말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은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경찰에서 1차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 의견서에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사정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과 부합하는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증거와 법리 위주로서 의견서가 작성돼야 되는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죠. 변호사님이 선임이 안 된 경우에도 의견서를 쓰시기 어려우면 증거를 제출하실 때 단순히 그냥 증거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증거 제출서라고 해가지고 입증 취지가 좀 포함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형사사건은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전과가 생긴다는 것이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큰 어떤 불이익으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문제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무턱대고 그냥 변호사 선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떨 때 변호사님을 선임해야 되고 어떨 때는 또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이번 영상 찍어봤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실 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